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2대 국회가 새로 출범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외교 전문가죠. 김준영 조국 혁신당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일단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외교 문제도 좀 여쭤보겠지만 당장 가장 핫 이슈 뜨거운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결국 부결되고 이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는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십니까? 어제 저는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왜냐하면 2시에 그걸 알고 1시 반에 사실 국회 로탄더홀에도 저는 처음 가봤고요. 묘하잖아요. 당선인이지만 이제 내일부터가 22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좀 뭔가는 해야 되겠다. 기자회견도 하고 들어갈 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들어갈 때 그래서 피켓팅 하면서 제발 통과하기를 바랬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비관적인 기대보다 더 비관적인 결과가 나와가지고 뭐 예상을 했지만 조금 더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더 전열을 더 정비하고 바로 우리도 22대 시작하면 바로 이것을 재의결해서 다시 통과시키는 그게 나설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바로 이제 시작하자마자 개원하자마자 지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임위를 또 가려면은 이게 이제 원구성 협상이 또 잘 돼야지 빨리 될 수 있는 거고 막 별 이제 복잡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법사위에서 걸어잡은 못 간 게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법사위와 그다음 패스트트랙을 결정하는 국회의장 둘을 확보하는 게 지금 최혜병과도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법사위를 가져가는 것도 가져가는 건데 원구성 협상이 끝나야지 상임위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뺏기느니 차라리 원구성을 늦추는 방식도 아마 국민의힘이 전술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 시간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거를 이제 다 가져가려는 여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먹으려고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싶기도 할 것이고 끌고 가면 뭐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여의도에서 나오는 관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특검법과 관련이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제 직접적인 전화 통화 이게 이제 어제 군사법원에서 이제 나와서 여러 언론이 뭐 MBC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JTBC까지 뭐 오늘 아침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제 오후 한 7시 뭐 6시 7시 사이에 보도가 많이 됐고 오늘 아침까지 지금 현재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8월 2일 날 8월 2일 날 세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사 시절에 쓰던 휴대전화로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당시에 전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궁금한데 또 외교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대통령이 이게 출장 가 있는 장관한테 3번 전화를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종섭 장관하고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가요? 그게 이례적 외교 사안에 무슨 자판기 같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그런데 그 회명이 뭐냐면 아니 전화 못하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국무위원인 장관하고 대통령이 업무상 논의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업무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지금 출장 나가 있는 사람한테 이거는 일상적인 통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치 지금 와가지고 경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다가 뭐 대통령이 경로한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지금 딱 논조를 바꾸잖아요. 그렇게 보면 매우 이례적이고 설명은 매우 불충분하다. 말도 안 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뭐 그러면은 뭐 공식적인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김준영 당선자께서 보시기에는 이날 그러니까 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령이 보직해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흘 전까지는 어쨌든 임성근 사단장이 사실상 보직해임이 되는 분위기였다가 사흘 만에 이제 급반전된 건데 이 대통령의 지시,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하게 모든 논리적으로 여기서 대통령이 경로하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기 위해서 누가 검증을 해야 되느냐. 이쪽이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다 반증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으려면 모든 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시간도 맞고 내용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반증들을 내놔야 될 당사자는 대통령실인데 그냥 부인만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에 그냥 반증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외교 전문가시니까 이제 외교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에이트 대통령이 어제 방한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 했고요.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외교 일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셨고요. 최근에 이제 외교 일정이 좀 총선 끝나고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전하고 지금 이번 요즘하고 좀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진 게 좀 있는지 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보시면 40 총선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의 사과를 국무회의에서 모두 말씀을 하셨어요. 사과라는 이름에. 근데 사과는 뭐 그렇게 별로 없었잖아요. 진정한 상황은 의심스러웠는데 다들 좀 잊고 계시는데 시간이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앞부분에 총선의 부분에 대한 평가와 사과를 하신 부분 빼고 뒤에가 대부분 외교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내 정치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외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든 대통령제에서 외교는 대통령의 권한이 세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셉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탈출구일 수 있고요. 우리는 더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외교에서 거의 지금까지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외교 의전 참사도 많았고 또 미국하고 일본에 편향된 외교를 해왔고 이러니까 걱정이 되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다른 나라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국과는 한중일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미일만 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됐는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뭐 시진핑은 아니었지만 경제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리창 총리가 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것도 사실은 방향 전환인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좀 뒤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AE를 만나고 뭐 캄보디아를 만나고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지금 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외교는 주제가 필요해요. 그게 비전이죠. 국내 정치에서 있을 정책 비전인데 외교는 지금까지 갑자기 미일하고 한미일 동맹이만 거의 올인하다가 그러면 이 방향이 바뀐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나라들이 글로벌 사우스에 되게 중요한 나라들이에요. 지금 세계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이슈가 미중 전략 경쟁이고 그다음에 기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글로벌 사우스예요.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브릭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뭐 차이나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그 남미죠. 남아프리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것이 과거에는 이들이 미미한 정도는 아니지만 좀 제3세계의 모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 개최국도 늘어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 봤던 제3세계 이 지구의 남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인데 이들 국가의 비중도 커지고 있고 미중 사이에서 이들이 연대를 하면서 같은 움직임을 했을 때는 앞에 말한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중국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브릭스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이들을 어떻게든 차이나로부터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미국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만나고 사실은 아프리카에 대한 공을 많이 들인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굉장히 젊은 대륙이라서 지금까지 거의 비극의 대륙이라 그랬는데 지금 점점 살아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20, 30년에 아프리카가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자체는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한중일 만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들에게 뭘 하며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청사진이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국민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전문가인데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이해한 대로 조금 다시 정리를 하고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북반구에 좀 잘 사는 선진국들이 맞습니다. 있고 남반구에 상대적으로 못 사는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저개발 국가들이 있어서 여기가 안 중요했는데 여기들이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 남아메리카나 이를테면 아프리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경제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뭐를 주고 뭐 그러니까 뭐 소에서
딜이잖아요. 거래잖아요. 그렇죠. 외교는. 그러니까 뭐 주고 받는 것들이 이런 게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신남방 정책이었습니다. 남방 정책이 네.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쪽에서는 상당히 반색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들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전략들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죠. 건가요? 특히 지금 신남방 정책에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 신남방 정책을 최초에 기획했던 사람이 저예요. 이 네이밍을 한 사람이 접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 신남방 정책에 성공을 했죠. 특히 아세안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아세안 19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자기를 모색하는 자국의 이익을 모색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이 되게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협동이 잘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이걸 폐기했고 소위 말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를 미국과 일본과 똑같은 전략을 우리가 채택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과 일본하고 같은 전략적 목표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 인도 태평양은 인도양과 태평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해양 국가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해양 국가들에게 우리가 속한다는 뜻이고 이게 공교롭게도 대륙 국가와는 적대적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모아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최전방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한미일이 안보 협력 제가 보기엔 거의 동맹 단계인데요. 이까지 가는 인도 태평양을 하다가 갑자기 중국을 만나고 예. 갑자기 지금 글로벌 사우스를 만나고 아프리카를 만나고 UAE를 만난다는 게 방향 전환인지 예. 저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좋은 방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예. 이게 어떤 계획이나 추진 전략이나 이런 것들 치밀하게 짜지 않고는 그냥 만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전 세계가 이들 국가를 지금 공략하고 있거든요.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 뭐 중국이 특히 이제 뭐 아프리카에 공을 많이 들이고 맞습니다. 거기를 맞습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많이 얻어낸다.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외교 쪽으로 이제 뭐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망가진 외교를 의회에서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가 망가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3개월 전에는 제가 국회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불과 3개월의 드라마인데요. 제가 그 점에 뭐 저 혼자 뭐 우리나라의 운명을 뭐 짊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팠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제가 전국에 강연을 다니는데 많은 사람 똑같은 질문 계속 귀에 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질문이 한결같았어요. 외교는 상대가 있는데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걸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저도 조급해졌고 그러면 내가 강연으로 이 정부를 막기보다는 여전히 한계가 있긴 하지만 국회로 가서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잘못된 부분을 국회에서 많이 지적하겠다 이렇게 네. 좀 의지를 밝히신 것 같은데 그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고 오늘 밝혔는데 이게 지금 당선인 총회에서 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네. 좀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여기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꾸준히 이제 얘기해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3국조 그러니까 국정조사죠. 3특검 이렇게를 내세웠는데요. 3국조는 이제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한동훈 특검, 그 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이고요. 그 다음에 국조는 첫 번째 지금 라인 사태 저는 우리는 이제 일단락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인이 국조, 그 다음에 예. 엑스포와 잼버리 국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조가 지금 언론 장악입니다. 언론 장악이요? 예. 우리 예. 앵커께서도 약간의 관련이 있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개인데 그 중에 이제 한동훈 특검법은 우리가 단독으로 협조는 받아야 되겠지만 단독으로 발의하고 있는 약간의 우리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고 있는 것과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범야권에서 좀 우려가 나오는 게 지금 최혜병 특검 이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특검이 많이 좀 발의가 되고 뭐 소위 말해서 남발이 되고 이렇게 좀 시각이 분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조금 특검이 남발되다 뭐 너무 많다 보니 여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반대 논리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제 카운터 어택인데요. 저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지금의 권력 살아있는 형 정부의 잘못이지 누가 계속 특검을 남발하고 싶겠습니까? 예.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 협치라고 얘기해도 협치의 문을 닫았는데 협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될 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지만 박노해 씨의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한다. 결국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시끄럽게 해서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독점적인 조약 체결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덜 망치려면 결국 계속 특검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 개 나온다 해서 분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검찰 독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슈를 해가지고 신경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실체를 두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그렇다는 얘기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3국조 중에 눈에 띄는 게 엑스포 실패, 그러니까 유치 실패 그리고 잼버리 이제에 대한 좀 평가들 문제가 많았다라는 건데 이거를 국정조사까지 해야 돼? 좀 뭐 이런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엑스포는 이거 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다 된다고 할 정도였는데 우리가 29표밖에 못 얻었단 119대 29. 뭐 일각에서 그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로 87대 80까지 우리가 근접했다고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1차 투표에서 이제 사우디가 과반수를 못하면 2차 투표에서 예. 이탈리아 쪽에 갔던 표가 우리한테 와서 역전한다. 이게 시나리오였거든요. 그걸 공공연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이게 석패를 해가지고 서너표로 했으면 모르는데 그럼 이거 국민을 호도한 것이거나 또는 예. 외교에서 완전히 무능을 보인 참사인데 어떤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외교 상황이나 다른 국가의 상황을 이 정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예. 우리 안보나 다른 경제나 무역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단순히 엑스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로 현상을 파악할 정도의 정보력이나 또는 그것을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우리의 외교적 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파헤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결과는 이미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그러자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부족했나 이런 걸 보겠다라는 쪽이 좀 이해를 그렇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또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 하면 11월 말에 투표가 있는데 11월 초에 12개의 공간을 약속합니다. 예. 아니 이게 공간 하나인데 5억에서 25억 정도 듭니다. 많이 비싼 날은 50억까지 듭니다. 그리고 이 50억은 1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년 수십 년. 그 문제가 없으면 영원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는데 그게 왜 11월 초에 보통은 그 전에 예산이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매표에 가깝다. 좀 벼락치기다. 벼락치고 12개 국가 중에 11개 국가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가들은 출장으로 1년에 몇 차례 출장합니다. 거점 공간에서. 예. 거점 공간에서 그 정도로 왜냐하면 그중에 있는 뭐 마샬 군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교민이 4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에라 리온 같은 데는 지금 비상 상황이라서 사람 가면 이게 위험한 곳입니다. 적색 경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약속할 정도는 다른 큰 시급한 이유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외교부 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전 엑스포도 그랬다? 아니요. 다릅니다. 그때는 5개밖에 안 했고요. 1년 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1년 전에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느냐를 다 평가조사했습니다. 이거를 단 한 달 전에 한 달도 아니죠. 11월 초에 12개를 한 거 문제가 되고요. 저는 했다면 해줘야 됩니다. 예.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약속해놓고 안 할까 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안 할까 봐요. 이게 그러면은 지난해 이제 대통령실에서 예비비를 많이 썼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것도 예비비로 쓴 건가요? 제가 그때 조사를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당선인이라서 예산을 추적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냐? 왜냐하면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 반년 동안에 몇 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봐야 되잖아요. 1년 안에 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1년 안에요? 원래.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저는 때로는 공간 설치를 해서 상대방을 올림픽이나 이런 거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고 너무 급조됐고 지금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이 다 살펴봐야 돼요. 저는 잘못된 결정이지만 약속을 했다면 해줘야 돼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북관계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가 결의안에 인색하다. 외국에서는 우리 국회가 얘기하는 평화 결의안이 무엇이냐 이제 묻기도 한다. 아까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외교 권한이 특히 우리나라한테 네. 강하다. 요거하고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외교와 관련해서 의견도 내고 결의안도 내고 뭐 이래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이거는 어떻게 그럼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 민주화를 통해서 상당히 국격이 올라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을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이 지난 3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전한 국가를 중국으로 얘기하는데요. 금에 못지않게 괄목상대하게 발전한 게 한국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여전히 분단이고 동북아의 이 미중 경쟁의 핫스팟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평화에 대한 비전이나 평화를 담는 게 있을 거라고 많은 국가들이 생각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평화 결의안에 대해서 제대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의안이라는 거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란이 있지만 상징성이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국의 평화 결의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4년 안에. 알겠습니다. 네. 그게 뭐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주변 국가도 있지만 남북 관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담대한 구상, 대북 정책의 이제 이름이 담대한 구상이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건 지금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떤 식으로 좀 풀려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 담대하다는 말이 담대한 양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북한이 항복하면 담대하게 돕겠다는 겁니다. 담대한 구상이라는 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담대한 제안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담대하다는 것도 웃긴데 이 담대함은 그 담대함이 아닙니다. 북한이 항복하면인데 그러면 북한이 항복 안 하면요. 지금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이 더 시간이 지나서 고립되면 붕괴될 수도 있다. 뭐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붕괴하거나 북한이 굴복하면 무릎을 꿇으면 담대하게 돕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한 구상은 구상으로 끝날 것이다. 구상으로 끝날 것이다. 이번에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이런 게 각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도 뭐 전체적으로 좀 이 구상 담대한 구상이 좀 지지를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 이걸 던져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각 국가의 지지를 얻는 것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게 하나의 자기들의 대북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군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유엔에 가가지고 이걸 설명해야겠죠. 안 하셨어요. 유엔에 가서 자유만 얘기했고 러시아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화 구상에 대해서 유엔에서 이 지지를 얻고 그다음에 뭐 UAE를 만나든지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를 간다든지 조문 외교를 가서 외교할 때마다 평화 아젠다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전에 보수든 진보든 모든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이 지겨울 정도로 한반도 평화 얘기를 들어왔는데 지금 정부는 우리 문제인데 한 번도 저는 외국 정상하고 만나가지고 북한 비핵화라는 강압적인 부분을 할지 몰라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짧게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요새 방향을 바꿔야죠. 방향을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꿔서 담대한 구상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담대한 양보를 하십시오. 담대한 양보를 하면 그 구상은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좀 담으십시오. 지금 강대강으로 선제 공격도 가능하고 전쟁을 하자는 지금 양쪽이 이런 방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에서는 억지를 해서 군사력을 올리되 다른 쪽에서는 북한을 만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맹활약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